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책은 2300년이 넘는 세월을 관통하며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고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인용하는 이 책. 과연 무엇이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통찰을 불멸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장, 인간은 왜 정치적 동물인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진 이 한 문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교회의 류케이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 가족들이 모여 마을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이 모여 폴리스, 즉 국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사회에 살까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덕스러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놀라운 비교를 합니다. 홀로 사는 자는 야수이거나 신이다. 완전히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두 가지뿐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전능한 신 아니면 이성도 도덕도 없는 야수.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고스, 즉 언어와 이성입니다. 벌도 개미도 집단을 이루지만 그들에게는 로고스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정의와 불의, 좋음과 나쁨을 구분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논의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만드는 본질입니다. 2장, 국가는 가족의 확대판인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많은 사상가들이 착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를 그저 큰 가족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플라톤도 그의 스승이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에서 스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국가와 가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왜 그럴까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살피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위계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다릅니다.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시민 개념은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노예와 여성은 제외되었죠. 이것은 그 시대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치적 관계는 가족적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국가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에서 통치자, 계급이 재산과 가족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수록 좋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국가를 지나치게 하나로 만들면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그의 논증은 놀랍도록 실용적입니다. 만약 모든 재산이 공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동의 것은 가장 적게 돌봐진다는 그의 말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집 앞 화단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것이라면 열심히 가꿀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용 화단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가족의 공유도 비판합니다. 플라톤은 모든 아이가 모두의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1000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사실상 한 명의 아들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희석된 애정은 진정한 애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다양성 속의 통일이어야 합니다.
획일화된 전체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3장 노예제와 재산,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큰 오류. 이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노예제 옹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가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배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배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영혼은 육체를 지배하고 이성은 욕망을 지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성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이 주장에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정합니다. 많은 노예들이 주인보다 더 뛰어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요. 또한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된 사람들의 경우 이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를 분명히 봅니다. 그토록 명석했던 철학자도 자신이 살던 시대의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도 시대적 한계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200년 후 사람들이 보면 야만적이라고 여길 것들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재산론은 더 흥미롭습니다. 그는 재산 축적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은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재산 축적의 목적입니다. 그는 두 가지 재산 축적을 구분합니다. 첫째, 가정 경영을 위한 자연스러운 재산 축적. 이것은 좋습니다. 둘째, 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끝없는 축적. 이것은 부자연스럽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리대 금업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돈이 돈을 낳는 것은 가장 부자연스러운 재산 획득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교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통찰은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더욱 예리하게 다가옵니다.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금융의 무한 팽창, 이것이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2300년 전 철학자의 경고가 여전히 울립니다. 4장 완벽한 정치체제를 찾아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체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존재하던 158개 도시국가의 헌법을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규모 비교 정치학 연구를 수행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정치체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합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통치하는가? 한 사람, 소수, 다수. 둘째, 누구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는가? 공공의 이익인가, 통치자의 사익인가? 이렇게 해서 6가지 체제가 나옵니다. 올바른 체제. 왕정, 한 명의 덕 있는 자가 모두를 위해 통치. 귀족정, 소수의 덕 있는 자들이 모두를 위해 통치. 폴리테이아, 다수가 모두를 위해 통치. 타락한 체제. 참주정, 한 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치. 과두정, 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치. 민주정, 가난한 다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치. 여기서 주목할 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민주정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다릅니다. 그에게 민주정은 타락한 체제였습니다. 가난한 대중이 부자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체제로 본 것이죠.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최선의 체제는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왕정이나 귀족정입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덕스러운 사람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통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최선의 체제가 바로 폴리테이아입니다. 이것은 민주정과 과두정의 혼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체제일까요?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체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너무 부유한 사람들은 오만하고 큰 악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비굴하고 작은 악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중산층은 이성의 소리를 가장 잘 듣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철학에 관통하는 중용의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극단은 위험합니다. 중간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중산층이 많은 나라는 내란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은 오늘날에도 놀랍도록 적용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들을 보세요. 정치적 불안정, 극단주의의 부상, 사회적 갈등이 증폭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2300년 전에 경고했던 것이 정확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5장 혁명은 왜 일어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뛰어난 정치학자답게 혁명과 체제 변화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마치 현대 정치학 교과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혁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불평등입니다. 민주정에서는 소수의 부자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여하는데 왜 평등한 권리만 갖는가? 과두정에서는 다수의 가난한 자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우리는 자유에서 평등한데 왜 권리는 불평등한가? 둘째, 명예와 모욕입니다. 사람들은 부당하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혁명을 일으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 사례들을 듭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결혼식의 모욕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과도하게 강력해질 때입니다. 이것은 균형을 깨트립니다. 아테네에서 도편 추방제 오스트러 시점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강력해진 개인을 추방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한 것이죠. 넷째, 경멸입니다. 통치자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했을 때 피지배자들이 그들을 경멸하게 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작은 원인들도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불공정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체제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언은 놀랍도록 실용적입니다. 첫째, 법을 준수하라. 특히 작은 법들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법 위반이 습관이 되면 큰 법 위반으로 이어진다. 둘째, 거짓과 기만을 조심하라. 특히 선동가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동가들이 어떻게 민주정을 참주정으로 바꾸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민중의 친구인 척하다가 권력을 잡으면 독재자가 됩니다. 셋째, 교육에 투자하라. 체제에 맞는 교육이 없으면 그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민주정에는 민주적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 과두정에는 과두정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넷째, 중간을 지켜라.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 과두정이라도 너무 과도하게 소수만의 이익을 추구하면 무너집니다. 민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유능한 관직자를 선발하라. 그런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흥미로운 균형을 제시합니다. 관직자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체제에 대한 충성, 업무 수행 능력, 정의감과 덕성.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6장, 시민이란 누구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시민은 단순히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노예도 그 나라에 삽니다. 외국인도 거주합니다. 그들도 시민인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민이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명확합니다. 시민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정과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성은 제외되었고 노예는 당연히 제외되었으며 외국인도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민권은 단순한 거주권이 아니라 정치 참여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체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민주정이 과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체제에서 맺은 계약을 새 체제가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체제가 바뀌었으니 이전 약속은 무효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위험한 생각이라고 경고합니다. 국가의 동일성은 체제가 아니라 지역과 사람들의 연속성에 있다. 즉,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약속들도 대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민과 좋은 사람은 같을까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의 답은 체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최선의 체제에서는 좋은 시민과 좋은 사람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불완전한 체제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두정에서는 부자가 좋은 시민입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죠. 민주정에서는 자유로운 출신이 좋은 시민이지만 이건 역시 도덕적 훌륭함과는 별개입니다. 오직 최선의 체제에서만, 즉 덕을 추구하는 체제에서만 좋은 시민과 좋은 사람이 일치합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근본적인 입장이 드러납니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을 덕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7장 최선의 삶, 최선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용적인 정치학자이면서 동시에 이상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실의 체제들을 분석하면서도 계속해서 묻습니다. 최선의 삶이란 무엇인가? 최선의 국가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한 삶은 정치적 삶이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조적 삶이다. 철학과 학문에 몰두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놀랍게도 그는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최선의 삶은 활동적이면서도 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의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얼마나 커야 할까요? 너무 작으면 자급자족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크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크기는 시민들이 서로를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지리적 위치는 어떨까요? 바다와 가까워야 교역이 편리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외국의 나쁜 영향을 받기 쉽다.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기후는 어떨까요? 북쪽 민족들은 용감하지만 지적이지 못하고 동양 민족들은 지적이지만 용기가 부족하다. 그리스인들은 중간에 있어 둘 다 갖추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스 중심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의 본질적 통찰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최선의 국가는 시민들의 덕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덕을 기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자연. 올바른 자질을 타고나야 합니다. 둘째, 습관. 좋은 행동을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이성. 왜 그것이 좋은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국가가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습관, 즉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8장 교육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 아리스토텔레스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교육은 공적인 것이어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동일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국가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므로 모든 시민이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사적인 영역에 맡기면 안 된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만 개인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나서서 모든 시민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읽기 쓰기, 체육, 음악, 때로는 그림. 읽기 쓰기는 실용적 가치 때문입니다. 체육은 용기와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운동은 안 됩니다. 스파르타를 보라. 그들은 아이들을 야수처럼 키워서 용기는 있지만 교양이 없다. 음악은 왜 배워야 할까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깊은 통찰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음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실용적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답합니다. 바로 그것이 음악을 배워야 하는 이유다. 그는 설명합니다. 인간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여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상한 활동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올바른 감정을 느끼게 하며 덕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의 다양한 선율과 리듬이 우리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어떤 음악은 사람을 슬프게 하고 어떤 음악은 용기를 북돋우며 어떤 음악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적절한 음악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감상적이거나 타락한 음악은 피해야 합니다. 영혼을 고양시키고 덕을 기르는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핵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단순히 안전이나 경제적 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좋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삶은 덕스러운 삶,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삶, 여가를 고상하게 즐길 수 있는 삶입니다. 9장 아리스토텔레스가 현대에 던지는 질문들. 자, 우리는 이제 2300년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해서 21세기 글로벌 사회에 도착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놀랍게도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산층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경고했던 대로 정치적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극단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교육이 점점 더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과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체제의 안정성을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작은 불공정이 쌓이면 큰 혁명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어떤 작은 불공정들이 쌓이고 있을까요? 시민의 자격을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을 정치에 참여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시민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거주자에 불과한가요? 좋은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덕을 실천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GDP 성장률에 집착하고 경제 지표로만 성공을 측정하지 않나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의 노예제 옹호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성을 배제한 것도 잘못입니다. 그리스 중심주의도 편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고전을 읽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고전에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하고 비판하고 대화하기 위해 읽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정치는 정말 시민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욕망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한가요? 그는 또 묻습니다. 당신들의 교육은 진정으로 덕을 기르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었나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내나요? 고상한 활동으로 아니면 저급한 오락으로? 10장 결론 살아있는 고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2300년 전에 쓰였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 극단이 위험하다는 사실,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둘째, 그는 실제 정치를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58개 국가의 헌법을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찰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왕정도, 귀족정도, 민주정도 각각의 장단점을 공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넷째, 그는 궁극적 목적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수단입니다. 목적은 좋은 삶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정치는 단순한 권력 게임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정치적 문제들, 양극화, 포퓰리즘, 정치 불신, 교육 불평등, 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이런 문제들을 보았고 분석했으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의 해결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 그의 질문들, 그의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단순히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기술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예술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단순히 안전과 경제를 관리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인가? 시민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공동체에 기여하는 참여자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나은 시민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전의 힘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입니다. 클로징.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를 거닐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케이온에서 강의를 들으며 정치의 본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오늘 뉴스를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으로 보세요. 이 정치인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이 정책은 중용을 지키는가 아니면 극단으로 치닫는가? 투표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을 기억하세요. 이 체제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자녀를 교육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을 생각하세요. 단순히 성공을 위한 기술만 가르치는가 아니면 덕과 아름다움도 가르치는가? 여가를 보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경고를 떠올리세요. 이것이 진정한 휴식인가 아니면 단순한 시간 낭비인가? 정치학은 끝났지만 진짜 공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책을 덮고 세상으로 나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질문하고 토론하세요.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능동적 시민이 되는 것.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하는 참여자가 되는 것.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꾸던 그런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